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4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8강의 주제는 교재 제 6편 제4장 예산제도의 발달과 개혁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요. 이것은 하나의 자원 배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쭉 변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알렌 시크가 주장한 것처럼 전통적으로는 이제 통제지향, 그 다음에 관리라든가 성과지향, 그 다음에 계획지향, 그 다음에 감축지향, 그 다음에 참여지향, 이런 식으로 넘어왔고요. 오늘날은 이제 신성과 관리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과정은 결국은 이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 관련 정보들이 흐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러 예산자들이 발달되어 왔습니다. 이 예산제도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발달이 됐는데요. 미국은 이제 절대왕정 체제를 거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의회 중심주의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의회 중심의 통제 예산 제도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 예산 제도가 이제 품목별이고요. 품목별 예산 제도가 성립이 됐죠. 그래서 미국의 예산회계법은 1921년도에 예산회계법이 제정이 됐고요. 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회계감사원이 창설이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GAO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미국의 이제 3대 예산기관 관련 기관이요. 회계감사원은 독립적으로 이제 예산 회계를 감사하는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예산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OM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 예산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CBO라고 하고요. 이 관리예산처가 이제 예산을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이 관리예산처는 1936년 이제 행정관리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의 이제 건의에 따라서 대통령 중심으로 이제 행정관리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참모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대통령부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대통령제 국가로서 대통령에게 참모적 기능들을 굉장히 강화시켜 놨어요. 그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를 대통령부라고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통령부의 핵심 mem버 중에 하나가 OMB입니다. 이 관리예산처요. 대통령부에는 이제 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다음에 백악관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15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참모 조직입니다. 대통령을 서포팅하는 기관이고요. 이 관리예산처는 어떤 행정제도 개선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행정관리 기능에다가 예산관리 기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이 이제 1939년에 설치가 되거든요. 이 미국에서 이렇게 다양한 예산 제도가 이렇게 발달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이제 의회 중심주의예요. 미국은 이 의회 중심주의 국가로서 처음에 이제 품목별 예산 제도를 성립시켜 가지고 의회가 완전히 예산을 통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법률로서 성립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사실상 그 개별 그 예산안들에 대해서 거의 다 완전한 통제를 해 나가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가 그 의회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면은 행정부의 예산안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행정부 예산안, 그러니까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행정부 예산안 제도도 이건 그 1900년대 이후에 성립할 정도로 굉장히 그 의회의 예산 통제가 강력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 대의회에 대한 그 설득 작업, 즉 효율성에 대한 그 대안들이죠. 그런 대안적인 제도들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은 예산안을 관철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그 대통령 리더십 하에 관리예산처를 설립을 하고 여기서 다양한 예산 제도를 이렇게 개혁을 해가지고 발달시킴으로써 대의회 관계에서 예산안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안을 그 성립시키려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예산 제도가 발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이런 그 관리 예산처의 기능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잘 그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립한 예산이 이제 처음에 의회 중심주의에 입각한 그 품목별 예산이에요. 품목별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의 세출 분류에서요. 장, 관, 항, 그 다음에 세항, 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관이죠. 관. 그래서 이 소관, 우리가 이 세출 예산 과목 중에서 이 소관, 장관, 항, 이 부분을요 우리가 입법 과목이라고 합니다. 세항목 이거를 행정 과목이라고 하죠. 입법 과목은 국회 사전 의결 없이는 마음대로 이게 변경 조정할 수 없는 것이고요. 행정 과목은 국회 의결 없이도 행정부에서 자유재량적으로 이렇게 이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랬을 때 이 목이라는 거는 하나의 인풋이거든요. 돈을 어디다 쓰는 지출 대상입니다. 오브젝트에다가 쓰는 최종 그 투입 단위를 우리가 목이라고 하고요. 인건비라든가 경상 이전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요. 쭉 그 마지막 예산 과목의 마지막 단계가 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인건비에서 물건비 이런 식으로 쭉 편성해가지고 돈을 쓰는 거 이것이 이제 품목별 예산의 핵심입니다. 이 품목별 예산은 이 활동의 중복이 상당히 심해요. 왜냐하면 같은 인건비, 물건비 이런 것도 다 그 부서마다 다 동일하게 이런 그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의 중복이 상당히 심하고요. 이 각 그 비목별로 지출 한도가 정해졌으므로 융통성이 저해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정부의 그 예산 운영에 대한 의회의 그 재정 통제가 상당히 가능하고요. 그러므로 이것은 입법부를 위한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의 예산 편성은 그러니까 사업을 보지 않고요. 돈을 어느 비목에다 쓰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완벽한 통제 지향의 예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사업의 성과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좀 심한 문제가 있죠. 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 성과주의 예산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이제 13년도에 이 뉴욕시 그 리치몬드구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원가 예산제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요. 이거는 원가 계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원가라는 거는 코스트를 얘기하거든요. 어떤 행정 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먼저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의 비용, 활동 소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을 계산을 먼저 하자라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원가를 계산하려면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활동 단위, 이걸 영어로 유닛이라 그러죠. 유닛들을 다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 단위는 근본적으로 어디와 맞물리냐면요, 이 정도에서 맞물려요. 세항 정도에. 세항하고 세세항이거든요. 목을 지출하기 전에 그 위를 본 겁니다. 세세항이나 세항 정도로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각 그 활동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 코스트를 산출을 해내가지고 그럼 활동량하고 곱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그래서 그 활동량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걸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 표에 나와 있듯이요. 예산 편성 사례를 보시면요, 그 학교폭력 예방 기능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보통 이제 항이나 세항 정도로 목적이 여기에 이 부분에서 목적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기능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활동 단위들이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긴급 출동을 한다, 학교 순찰을 하는 활동을 한다, 예방 교육을 하는 활동을 한다. 그것을 다 단위 사업들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그것을 하기 위한 활동들이 있죠. 긴급 출동을 하면은 출동 횟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긴급 출동하는데 한 번 드는데 얼마인지를 표준 단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름값이 얼마고, 차의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하는 것들을 쭉 뽑아가지고 1회 출동하는데 $200 든다. 그러면 뭐 연간 그 출동 횟수가 몇 회다. 뭐 50회다. 아니면 5회다. 이러면은 그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 목표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활동 단위들이 활동 목표치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 목표치를 다 달성하면은 활동의 결과치가 나오죠. 그거를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산출이라고 하죠. 산출, 우리말로요. 이 산출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활동 단위들이 활동을 해서 아웃풋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예, 그거를 파악하는 거, 이게 성과주의 예산의 핵심이죠.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뭐 추후에 나오는 프로그램이라는 예산 제도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어떤 한 그 관리 주체가 그 자기 책임하에 그 독립적으로 수행할 그런 사업 단위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프로그램이 하나의 소관, 하나의 부, 과 이런 단위로 국 이런 단위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 활동물이면 괜찮은데 중간 활동물이면 또 단위 원가를 계산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중간 활동인 경우에는. 예. 그리고 산출이 뭐냐라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비용이라는 것도요, 이 코스트를 결정하는데 행정은 굉장히 이 민간 부분하고 달리 이 추상적인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임의로 이 프로그램의 어떤 그 단위 원가들을 비용들이죠. 비용들을 쭉쭉쭉쭉 그 매년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그거 그 입법부에서 그 그 예산안 심사할 때 심의할 때 그 제대로 그 원가를 이렇게 바로잡을 수도 없고요. 굉장히 저희 정부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들이 대상물이
그 서비스 대상물이 다를 때 굉장히 이 코스트를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 규제에도 나왔듯이 그 노인 복지 사업에서 노인 건강 검진을 업무 단위로 이게 유닛을 선정할 경우에 그러면 표준 원가를 단위 원가를 뭐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노인 건강 검진 대상자마다 비용들이 다 다른데요. 그럼 그냥 평균치를 쭉 계산할 거냐는 문제가 나오고요. 상당히 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이런 단위 원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행정 그 기능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어떤 그 사업 정보를 개량적으로 제출해서 어떤 그 합리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그 도움이 된 것이고요.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계획예산제도예요. 계획예산제도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기획하고 예산을 연결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개념은 뭐냐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거는 하나의 정책 아닙니까? 기획은 정책으로서 그 중장기적인 그 어떤 그 기능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정부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들을 쭉 이렇게 제시를 해서요. 그 수단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라는 계획서거든요. 이랬을 때 예산은 사실 지출 부분에다가 지출의 어떤 대상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기획하고 예산은 본질적으로 편성 구조가 다르다고요. 그리고 시계도 다르고요. 이거는 좀 장기적, 예산은 단기적으로 지출에 그 돈이 들어가는 항목 중심이고요. 이 계획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따로 논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하나의 정책이 있을 때요. 또는 활동이 있을 때 이것을 대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A1, A2, A3 이렇게 다양한 대안들이 있을 때 이 대안들을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분석을 해가지고 BC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이 대안들의 경제성을 다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가를 찾아내 가지고 그 대안에다가 예산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PPBS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대안들을 도출을 해서 예산을 연결시키는 그 과정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그 구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우선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형성하는 겁니다. 교재에 보시면요. 이 프로그램 스트럭처라는 거는 이 목표하고요. 그 하위 사업들,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은 여기 수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는 가장 큰 기능이고요. 그 밑에 서브 기능들이 있습니다. 서브 사업들이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계층적으로 이렇게 나열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교재에 보시면요, 계획예산제도의 편성구조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은 이 플래닝은 청년 실업률을 어떻게 감소하기 위해서 청년 취업을 늘릴 것이냐 하는 그 플래닝이 있거든요. 그 플래닝에 대해서 이 목표치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서브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이 서브 프로그램은 첫 번째 훈련 프로그램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닝이 있으면 이게 청년 취업 증가입니다. 청년 취업을 증가시키겠다는 플랜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다가 이 청년 취업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그 중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뭐냐면은 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훈련 프로그램.
예. 뭐 여기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죠. 무슨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예. 이것을 가장 포괄적인 것을 이걸 프로그램 카테고리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카테고리. 예. 이렇게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카테고리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카테고리를 실현하기 위한 또 서브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훈련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훈련 프로그램의 하부 프로그램이 또 나와요. 예. 그러면 그 교재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그 서브 카테고리들이 나옵니다. 서브 카테고리. 이걸 서브 카테고리라고 그래요. 예. 이 서브 카테고리들을 보시면요. 그 서브 카테고리 중에 그 취업 지원 프로그램 1, 취업 지원 프로그램 2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밑에 또 프로그램 서브 카테고리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엘리먼트들이 나와요. 여기에 프로그램 엘리먼트들이 나오면은 뭐 실업 기금 조성, 취업 훈련 시설 확충 해가지고 이쪽으로 세부 사업들 활동들이 여기 또 들어가는 겁니다. 활동들이 개별적인 활동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엘리먼트 서브 카테고리 그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래닝까지 쭉 가장 큰 기능이죠. 여기는 펑크션입니다. 펑크션. 기능에서부터 어떤 그 목표치죠. 구체적인 목표치입니다. 구체적인 목표치. 이건 하나의 미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치들이 나오고 그 구체적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하부에 서브 카테고리들이 나오고 그 서브 카테고리들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활동들을 엘리먼트라고 지칭을 해가지고 목표 수단 연쇄 체계로 쭉 피라미드 구조로 설정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것은 이 PPB에서는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작업만 해도 엄청납니다. 여기에다가요 또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각각의 활동들에 대해서 이것을 달성하는데 이것을 달성해가지고 이것을 수행해서 이 상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더 얼만큼 할 거냐, 이것을 얼만큼 할 거냐, 이것을 얼만큼 할 거냐 투입을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돈을 예산을 배분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거냐? BC 분석을 통해서 배분하는 겁니다. BC 분석. 예,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는 것은 비용과 편익에 쭉 돈을 계산을 해가지고 미래의 어떤 그 비용과 편익들을 현재 가치로 다 환산 작업을 하는 거죠. 이자율로 그 할인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다 돈을 환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BC 레시오라든가 순편익 분석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 계산을 해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통계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대안들을 쭉 BC 분석을 통해서 대안들의 경제성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대안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라는 걸 쭉 뽑아서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냅니다. 예, 이렇게 그 구조를 편성하는 거, 예, 이것이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예산표는 아니거든요. 이게 예산안은 아닙니다. 예? 사업 구조안이죠. 이 예산안에다가요. 여기다가 예산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예산을 여기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산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별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예산을 연결시키는 환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크로스워크. 예, 그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예. 이 환산 작업을 하는데 상당한 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요.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그램 예산을 만들기 위한 여기까지가 그 PPBS를 실행하기 위한 이런 작업입니다. 이 PPBS 예산 제도는요, 이 엄청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계량 분석을 하는 것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 중앙예산기관과 이 참모기관들에게 그 모든 데이터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집행부서들에서 불만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러는 거죠. 예산안 심의할 때. 예. 너무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권한의 집중 문제, 그 다음에 예산 심의에 난감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부딪혀 가지고요. PPPS는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죠. PPPS는요, 기본적으로 목표를 확실히 하자라는 거예요. 예, 목표를 확실히 하자라는 것이고요. 이 목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또 서브 프로그램으로 또 서브로 나누고요. 또 엘리먼트로 나누고요. 이런 식으로 계층적인 구조를 형성하자. 그래서 이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각각의 대안들을 또 이렇게 설정해서 BC 분석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그 목표 수단들을 가장 최적의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대안들을 선택해 나가자라는 것이 이제 PPPS의 아이디어거든요. 근데 이제 이 PPPS가 이제 그 정책 분석과 관련된 거예요. 정책. 그래서 1960년대 존슨 행정부 시대 때 이제 그 정책학이 발달되면서 여러 가지 그 체제 분석 기법이라든가 관리 기법들, 계량적인 분석 기법들 이런 것들을 대거 예산에다가 적용해 가지고 실시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그 특히 의회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 목표 수단 연쇄 관계에서 대안을 쭉 분석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분석하겠다. 의회라는 곳은 정치하는 곳이거든요. 특히 다원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요, 합법적으로 로비를 허용하는 나라예요. 예산을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동네가 그 의회거든요. 미국의 의회에서는 각 이익 집단들이 자기들이 로비해가지고 쭉 각 상임위원회들하고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철의 삼각지대와 같은 그런 그 정책 공동체를 이렇게 정책 연계 관계를 형성해 놓는 곳이 이제 미국의 의회인데, 거기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오니까 그러면 이익 집단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파워, 능력에 따라서, 힘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들하고 쭉 연계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관련 사업들을 쭉 그 정부 사업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성립시켜서 그 혜택을 보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이제 의회인데요. 사실 이익 집단하고 의회에서요, 이 PPPS를 보면서 그냥 무력감을 느껴버리는 거죠. 다 그냥 경제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여기서 결론 내지 무슨 이익 집단과 의회 간의 뭐 정치적인 연계관계, 그다음에 이익 집단의 세력의 뭐 정치 파워 이걸 고려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평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 집단하고 의회에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면서 이 제도를 비판을 하죠. 그래서 불과 몇 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1971년도에 이제 닉슨 행정부 때 들어오면서 이 PPPS는 전격적으로 폐지가 돼 버리고요. 이제 대안을 못 찾은 상황에서 이제 그 닉슨 대통령이 좀 실시한 것이 이제 MBO라는 제도예요. 목표관리제인데, 이런 대안 구조들을 쭉 형성하는 거, 이런 대안, 여기도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서브 카테고리들이 또 서브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대안들의 체계적 구조를 분석하지 말고 목표를 각 명확히 설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닉슨 행정부 입장에서는 각 최고의 어떤 그 소관에서부터 하부 부서들, 각 부서들 있죠. 부서 1, 부서 2 이런 식으로 각 부서하고 이렇게 각 부서들 간의 목표들을, 이거는 목표의 집단들이라는 거죠. 목표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목표를 최고 수준, 중간 수준 이렇게 해서 목표들의 계층 구조를 두고요. 목표를 합의 보면 될 거 아니냐. 협의하는 겁니다. 협의. 서로 목표를 협의해 가지고 각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를 구체화해서 목표 단위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피드백 시키고 그렇게 해서 성과 관리하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여지향이죠. 참여지향. 조직의 중간관리층, 하급관리층까지 다 이렇게 참여시켜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자라는 것이 이 목표관리제도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자, 목표관리제도는 이제 PPBS에 비해서요, 좀 더 이제 시계가 좀 이제 단기고요. 그다음에 좀 분권적이고 개선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목표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겠다라는 각 부서 단위의 산출량 이런 것에다 초점을 두는 겁니다. 어떤 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은 좀 더 PPBS가 보통 이제 총괄적이고 총체주의 예산을 지향을 한다면은 MBO는 좀 부분적이고 그다음에 점증적인 그런 예산 과정을 지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PPS는 근본적인 어떤 경제적 효율성에 입각한 자원 배분을, MBO는 좀 부분적이고 점증주의적인 그런 추천적인 그런 과정을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기준 예산제도예요. 이 PPBS의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ZBB입니다. ZBB는 이제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This is not from the scratch입니다. 모든 사업을 제로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냐면요, 자원난 시대 때, 이제 1970년대 이제 석유 파동을 거치면서 급격한 이제 재정 효율성을 지향을 하게 되거든요. 연기준 예산제도의 편성 구조를 보시면요, 우선 의사결정 단위를 확인을 해요. 이것은 성과관리 예산제도에서 단위 원가, 즉 단위 원가를 만드는 거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디시전 유닛은요, 성과주의 예산에서 유닛 코스트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디시전 유닛이라는 건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디시전 유닛은 하나의 프로그램 단위고요, 사업군들이죠. 이것은 하나의 부서 단위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치안보호 사업이라든가 청년 실업 대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보다 큰 항목의 사업 단위고요. 이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뽑습니다. 대안 1, 2, 3 이런 식으로 대안들을 뽑아요. 그래서 각 대안별로 예산을 얼마큼 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안들을 넣습니다. 그 안이 이제 최고 수준, 중간 수준, 현행 수준,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합니다. 가장 높을 때 맥시멈, 그 다음에 중간 수준, 현행 수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디시전 유닛에서요, 상단계로 올려요. 그러면 여기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올리면서 보다 상위 부서에서 이것의 우선순위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PPBS하고 다른 점은요, PPBS는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서 BC 분석을 통해서 결정하거든요. 여기 이 ZBB는요,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요, 주관적으로 결정합니다. 상위 부서에서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표에 나와 있듯이요, 어떤 시에서, 길동시에서 공해방지 사업을 이렇게 한대요. 디시전 유닛이시죠? 공해방지 사업이라는 디시전 유닛을 하는데요.
그것을 하는데 ABCD라는 4개의 단위 사업들이 있어요. 대안들이죠. 예? 단위 사업들이 있어요. 이 단위 사업들이 수행되는데 각 사업별로 의사결정 패키지를 만듭니다. 이게 의사결정 패키지예요. 예산들. 예. 의사결정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A라는 사업에 대해서 각 대안들이 쭉 이 예산안에 대안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업에 대해서 쭉 대안들이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상위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 상위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게 쭉 1번부터 12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다 할 경우 누계액이 850억 원이나 돼요. 그런데 예산이 850억 원이면 좋은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400억만이 가능하다. 이럴 때는 400억까지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누계액 400억 해가지고 순위가 5인 A2 사업까지만 선정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해방지 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으로서 확정되는 사업들은 D1이라는 패키지하고요, C1 패키지, B1 패키지, A1 패키지, A2 패키지로 해가지고 A 사업에는 총 180억 원이 배정이 되는 것이고요. B 사업에는 70억 원이, C 사업에는 30억 원, D 사업에는 120억 원이 배정되는 이런 식으로 배정되는 방식이 연기준 예산제도예요. 이 연기준 예산제도는 이 카터 행정부 때 민간경영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공식 시행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 행정부에서 반발이 심했죠. 그래서 결국 몇 년 못 가서 1981년도에 공식적으로 폐기하게 됩니다. 자, 연기준 예산제도 뭐 이상은 좋은데요, 상당히 기존 사업도 신규 사업과 동일하게 그 위치에 놓고서 예산을 심사해서 선정이냐 아니면 폐기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라는 것이 JPB의 아이디어인데요. 뭐 좋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적용 가능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직성 경비들이 많거든요. 인건비라든가 뭐 국방비, 뭐 각종 교부세, 보조금, 뭐 예비비 이런 것들의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연기준 예산제도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기준 예산제도와 별도로 우리가 좀 알아두신 것은 이제 일몰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일몰법은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어떤 법의 어떤 존속 기한을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제도는 아니지만 어떤 행정부 제도 통제를 하기 위한 의회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법의 존속 기한을 설정을 해가지고 어떤 감축 관리를 지향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PPPS하고 ZBB 다음으로 나온 것이 이제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즉 프로그램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구성과주의 예산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PPPS, ZBB 여기서는 이제 사업이 투입이 돼서요, 인풋이 된 다음에 과정을 거칩니다. 프로세스.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PPPS도 여기까지만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웃컴이 있거든요. 아웃컴까지를 보고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램 예산제도입니다. 이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인풋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을 해놓은 이 사업의 성과, 여기가 성과죠.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아웃풋에서부터 아웃컴까지를 이렇게 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치수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산출은 구체적으로 하천을 얼마나 이렇게 개량했냐라는 것이죠.
뭐 4대강 사업을 했다? 그러면 뭐 얼마나 강물의 깊이를 얼마나 깊게 했느냐, 아니면 강폭을 얼마나 넓게 했느냐라는 것이 아웃풋입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웃컴이란 걸 해요. 그렇게 넓힌 결과, 그 강물도 깊이 한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 피해를 줄였는가, 그래서 인명 피해가 줄었는가, 그리고 재산 피해도 얼마나 감소했는가, 그리고 수질도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이런 그 투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 그 아웃컴, 이것을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 계량적으로 해요. 인명피해 한 명당 사망자가 줄은 경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까지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과 지표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계량화하고요. 이 결과 이 사업의 효율성을 검증하는 거, 이것이 프로그램 예산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당히 이 PPBS의 아이디어를 많이 따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요, 2단계에서 성과계약을 해요. 이걸 돈을 얼마를 투입하면 뭘 얼마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웃풋을 보고 또 아웃컴까지 지표들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측정을 해요. 성과를 측정해가지고 성과 계약하고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더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하는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 페널티를 주고 하는 이런 식의 방식, 이것이 성과주의 예산제도, 즉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는요, 이 근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예산제도하고 맞물리는 것이고요. 우리 나라 국가재정법도 지금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이제 정부의 그 성과관리제도의 근간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재정 개혁이 같이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그 탑다운 버제팅이라고 하는 예산제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간의 장기 시기의 재정운용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현재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통제 중심에서 자율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중앙예산기관은 총체적인 재원만 관리하고요. 그래서 어떤 전략적 목표에 대한 어떤 그 예산 배분의 실링만 설정하고, 세부 사업 단위들은요 프로그램 단위로 해가지고 그것을 그 소관 기관인 책임자가 자기가 책임하에 그 어떤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목표를 설정한 후에 성과 계약을 해가지고 추후에 그것을 달성했는지 성과 지표를 통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다시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주고 하는 이 피드백 구조를 설정을 해서 이 어떤 투명한 예산, 그 다음에 효율적인 예산을 하겠다라는 것이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예산제도하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프로그램 예산제도 내지는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하면 기존의 뭐 품목별 예산이라든가 뭐 PPBS, JPB 이런 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각의 예산제도는 그 정부 예산 프로세스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하는 것이지, 신성과주의 예산 내지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품목별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최종 단계의 인풋에 대한 예산의 배정은요 품목별로 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산의 기본 이 재정 운영의 틀을 어디다가 두고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차이점일 뿐이지 하나의 제도를 채택하면 다른 건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특히 지금의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기존의 PPBS라든가 풍물별 예산 제도, 성과주의 예산 제도하고 얼마든지 연계가 되고 결합이 돼서 운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 예산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